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난 11일 있죠. 북한이 우리 측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대북 전단지 수송기구를 향해서 고사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했고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는 이번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찌라시 종편들은 그야말로 제철 만났다는 듯 북한 관련 뉴스들로 도배를 했죠. 하지만 한라대 북한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이성원 씨가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요. 문제의 발생에 대한 원인과 진단에 오해와 편견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디어다음에 게재된 이성원 한라대 북한경제연구원 부원장의 글. 이분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북한을 편들리고 하느냐라는 분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안을 바로 보아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나오고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의 행동이나 언어는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되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를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북한 측 인사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분 이성원 한라대 북한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경험하고 느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표현의 자유라는 더욱이 탈북민들의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 열정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 있죠. 북한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이 오면서 그들의 불편한 심경을 토로해왔다는 겁니다. 더욱이 제2차 고위급 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전단을 또 살포했으니 이번과 같은 반응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아직도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대북 전단을 보낸 통일 전망대로 만약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통일 전망대로 방사포를 쐈으면 고위급 회담이고 지랄이고 다 끝났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포탄이 그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몇 명 다치거나 죽었다면 이거는 거의 준전쟁 상태로 들어갔을 겁니다. 북한은 그래도 열은 받지만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에다 떼고 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성원 부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불교 신자나 기독교인들 앞에서 석가모니나 예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요. 최소한 북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른바 백투헬통, 즉 존엄에 대한 비난은 불경제와 그들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004년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시 우리 측 행사위원이 금강산 치마바위에 새겨진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농담을 하다가 행사가 중단되는 등 호되게 혼이 났던 기억도 있답니다. 천출명장, 천출, 하늘이 낸 명장 김정일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썼는데 천출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천안 출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했다가 행사가 중단되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북한에서 백두일동은 마치 조선 왕조 시절의 왕에 비유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기체의 머리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인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감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표현의 자유는 우리 체제의 문제이지 다른 체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다른 체제에 대해 주장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나 중국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전단을 살펴해도 정부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관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남북 상황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소득 80배 이상 됩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비 북한보다 30배 이상 씁니다.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냥 끌어안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들 스스로가 변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은,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게 바로 햇볕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햇볕 정책을 부인하면서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참으로 이 정권의 앞과 뒤가 다른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는 검찰이 심지어는 포털까지 동원해서 실시간 적발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지난달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불러서 특정단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그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을 하면서 분개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포털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그런 글이 있으면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이런 식의 초호적인 발상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한심한 검찰이죠. 이 검찰들 정권이 바뀌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신할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카톡처럼 블로그도 사이버 망명 시대가 온다고 그야말로 빅시스터의 시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빅브라더가 아니라 빅시스터의 시대입니다. 무슨 박근혜 마마도 아니고 이 무슨 꼴입니까? 아이엠피터는 요새 블로그를 외국 서버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톡 메신저 대신에 외국 텔레그램으로 가는 부분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블로그의 글이 차단되거나 삭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털이 제공되는 블로그 툴을 이용하는 블로거들은 언제라도 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블로그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 포털은 블로그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블로그 사람이 있으면은 포털의 블로그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뭐 자기가 직접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지워져 있는 도구에다가 글을 써서 올리기만 하면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뭐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주로 검찰이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은 블라인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합니다. 뭐 그걸 다시 블라인드를 없애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또 절차를 거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포털이 알아서 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글을 올리는 사이트를 이 정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톡의 사이버 망명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하듯이 블로거들도 외국 사이트로 망명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 IMPT의 주장인 겁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MB 정권에서도 가끔 블로그 포스팅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블로그 삭제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MPT가 사용하는 T스토리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건 이상의 글이 블라인드와 삭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블라인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된 글을 클릭을 하면요. 이상한 게 하나 뜨면서 이것은 뭐 누구 요청에 의해서 뭐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뜨고요. 실제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블로그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 대부분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복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블로그 입장에서는 정성껏 작성한 글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삭제되는 것도 억울한데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너무 부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IMPT는 글의 근거 자료를 기존의 논문이나 보고서, 공개된 자료,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해서 사용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글이 삭제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삭제되는 경우도 허다했답니다. MB 정권에서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도 담당자가 댓글과 블로그 등으로 논쟁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삭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때보다 못한 박근혜 정권이 있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박근혜가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 시절이 그리워질 거라고요. 그때는 이런 저주, 무슨 그런 저주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사람의 저주가 사실은 예언이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블로그 글이 삭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카톡,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간 상시 감시 등의 체제를 구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이틀 만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9월 18일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검찰만이 나섰다고 봤는데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인터넷 포털 업체들도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 포털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요청했던 삭제 요청을 검찰 스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검찰이 언제라도 블로그의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제 포털까지도 검찰이 통제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검찰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갈을 치고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직접 삭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방침이 나오고 이런 방침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철저하게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정권에만 충성하는 검찰이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과 인터넷 포털 업체의 이번 회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일뿐만 아니라 구속이라는 법의 제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포털사와 한라인 구축과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시해도 구속의 기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인 명예훼손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보 공개 등의 청구나 취재 등으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도 더는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IM피터와 같은 정치 블로거는 아예 글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상임위원회에 출석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100% 결석만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무슨 국정을 논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검찰이 그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정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즉각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검찰이 구속 수사한다고 해서 결국 형을 받는다는 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이 박근혜 왕국도 아니고 판사들 중에서도 승진을 위해서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로지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는 소신 있는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박근혜 총선 경쟁을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협을 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위축 효과를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아니 정치에 관한 견해를 피력해서 뭐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결국 검찰이 노린 거는 그겁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 등으로 종신 대통령을 꿈꾸면서 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명백히 독재적인 독소 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비방이라고 규정하고 입을 다물게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허위사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이 두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안 시대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독재자다운 발상입니다. 독재자, 온라인 공안 시대 그런 발상 맞습니다. 하지만 YS가 얘기했나요? 김영삼 씨가 얘기했나요? 다가 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명예 모독 운운하면서 검찰을 자기 자신의 강아지로 만든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2년 반 남았어요. 3년 남았나?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생활단식 광고가 2달 더 연장됐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생활단식.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였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대한소나무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또 팻캣츠 뚱뚱한 고양이라는 뜻이네요. 예, 팻캣츠님, 엘비용님, 디다이어트님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어트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 그리고 월조합비 납입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동의 따뜻한 봄님 역시 출자금 납입,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이 또한 원스톱으로 월조합비 납입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글이 많이 있는데요. 문강님, 출첵하면서 이달도 정자운동에 동참하였다고 하시면서 내달도 열심히 정자하시겠다라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문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소개 부탁드린다고 아혜님이 서울 남서부 협의회를 준비하는 준비 모임을 써주셨는데요. 이런 거 부탁하려면은 뭐 정자에도 참여하고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농담해봤습니다. 농담입니다. 서울 남서부 협의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남서부 지역은요,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영등포, 광서, 양천구가 남서부 지역입니다. 10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늦은 7시 30분 장소는 국민카페 온에어. 연락처는 박중환님, 나는 사빠다. 010-6650-7642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을 보니까요, 세월호에 희생된 그 학생들의 카톡, 엄마들 카톡 내용을 달라고 카카오톡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은 받지만 엄마는 못 받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엄마들이 자녀들의 마지막 카카오톡을 보고 싶어서 서버에 남아있을 테니까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할 때는 안 보여줬던 카카오가 검찰이 보자고 할 때는 아예 그냥 서버까지 통째로 들어서 실시간 감청까지 가능하게 해줬으니 이 무슨 폐악질입니까? 다음 카카오가 외양간 프로젝트라면서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는 외양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밀 보장 운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민경배 교수, 이 양반이 어디 사이버대 교수인가 그럴 건데, 예. 오마이뉴스에는 직위가 제대로 안다고 전부 다 기자니까, 여하튼 민경배 기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카톡의 외양간 프로젝트 진당한 소들이 다 돌아올까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2000년대 초반 한국 인터넷은 커뮤니티의 전성시대였다. 그리고 그 정점에 1000만 회원과 120만 커뮤니티를 거느린 프리첼이란 거대 왕국이 있었다. 아바타 등 당시만 해도 아주 새롭고 신선했던 서비스들을 선보이며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섰던 프리첼은 2002년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유료화 정책을 강행한다.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쌓아놓은 그 수많은 콘텐츠들을 설마 다 버리고 떠나겠어? 라는 배짱으로 밀어붙인 일이었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올린 그 수많은 콘텐츠들을 볼모로 삼아 유료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프리첼의 태도에 분노했다. 프리첼 왕국 망했습니다. 이전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프리첼 왕국이 몰락하는데 그리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부랴부랴 유료화를 처리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은 싸이월드와 다음 카페 등 다른 대체제로 새둥지를 마련한 뒤였습니다. 한 번 떠난 이용자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프리첼은 초라한 모습으로 맹맹한 개우 유지하다가 끝내 사라지고 말았죠. 요즘 카톡을 보면 프리첼 사태가 데자뷰됩니다.
한국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뻘짓으로 기록될 만한 프리체의 교훈을 카톡은 깊이 새겨봐야만 할 겁니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뻘짓은 무한 반복되고 결국은 도태됩니다. SNS만 대충 살펴봐도 카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톡 측이 외양간을 고치겠다며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그걸로 잃어버릴 소를 쉽사리 되찾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실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장면부터가 난센스입니다. 외양간에서 잃어버린 소들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제 발로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못 고칩니다. 제 발로 떠난 이용자들이 애초에 카톡에 대해 가졌던 아쉬움은 이용자들과의 신뢰와 정부 압력에 대한 태도였다. 보안이 텔레그램에 비해 허술하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단지 보안을 텔레그램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신뢰를 잃은 이용자들이 떠나간 외양간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이용자들마저 미련 없이 외양간을 떠나는 건 시간 문제다. 실제로 외양간 프로젝트의 발표 이후 오히려 이용자들의 분위기는 더 냉랭해진 느낌이다. 비판의 화살이 정부를 겨냥해야 옳지 않냐는 카톡 측 항변은 물론 맞는 소리지만 몇몇 내부 관계자들의 꼬인 스텝이 계속 분위기를 더 나쁜 쪽으로 몰고 있다. 결정적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비롯된다. 그 사이 카톡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지난주 대비 40만 명 정도 감소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반면 텔레그램 가입자는 순식간에 150만을 돌파했다. 3,500만 이용자 중 그깟 40만 정도가 빠진 게 무슨 대수겠냐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것도 한국 인터넷 역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가 국내에서 본격 사용된 직후인 2009년 당시 이용자 수는 불과 50만 명에서 6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언론에서는 트위터 현상을 주목하는 기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이듬해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트위터가 선거 판세를 결정한다는 류의 기사들이 속출했고요. 실제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에 40만 명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150만은 아주 위협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추세가 1, 2주만 계속된다면 순식간에 판도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책 없이 낙관적인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중 혹시라도 이용자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쌓아놓은 수많은 뒷끝 사진들이 아까워서 쉽게 카톡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프리첼의 1000만 이용자들이 유료화의 볼모가 된 자신의 소중한 게시물들을 기꺼이 버렸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용자들이 카톡에서 구매한 유료 이모티콘과 카카오 뮤직에서 구매한 유료 음악들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카톡을 탈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도토리를 구매해 온갖 아이템들로 정성스레 갖고 놨던 미니 홈피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3천만의 싸이월드 이용자들을 떠올려보기를 바랍니다. 대마불사의 환상에 빠져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 1위의 아성이 간단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낙관적인 분들도 있다. 하지만 카톡의 미래는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용자 수의 무게 중심추가 넘어갈 것이냐는 여부로 판단할 일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그보다는 카톡이 압도적 시장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전망해 본다면 카톡이 당장 완전히 망하진 않겠지만 국내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로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분산될 것이다. 즉, 설령 카톡이 텔레그램보다 국내 이용자 수를 여전히 더 많이 확보해 계속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해도 압도적 시장 점유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픽, 카카오토픽 등 최근 카톡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규 서비스들은 모두 카톡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카톡은 자신의 전체 비즈니스 영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카톡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이 압도적 시장 점유자라는 지위를 상실하면 게임, 이모티콘, 플러스 친구 등 카톡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와 광고를 제공하던 여타의 여러 업체들과 카톡 간에 구축되어 있던 비즈니스 생태계에도 심각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카톡의 위기는 사이버 망명의 향후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태의 발단은 대통령 모독 발언과 검찰의 대응이라는 정치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용자들의 움직임 역시 망명이라는 은유에서 보이듯 정치적 행동이었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보안 기술 개선한다고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정치의 최고 기술은 대중과의 소통에 있으며 정치의 최고 자산은 대중과의 신뢰다. 소통에 기반한 모바일 서비스의 선두주자 카카오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며 지금의 난국을 풀어갈지, 모바일 서비스 최고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대중과 어떻게 신뢰관계를 회복할지 판가름할 시간은 이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외압, 검찰이라든지 박근혜 정권이 이런 인터넷 업체에 가하고 있는 외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업체들, 지금 CEO들은 그야말로 그런 인식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와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뭐 힘없는 우리 인터넷 업체들이 뭘 하느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냉정하게 외면받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냐는 거죠. 박근혜 정권입니다. 창조경제 놀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창조 얼어 죽을 창조경제입니까? 창조적인 기업들을 갖다가 말아먹게 만드는,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있는 이 정권이 어떻게 창조경제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 말을 거꾸로, 말의 뜻을 전도시키는데 전문가적인 그런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권이 잘못하면 기업이 죽는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 안내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의 조합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이미 가입한 조합원들,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신 조합원들 중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월조합비 납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도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왜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90%의 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행편되면 조합원 가입하시고, 조합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행편되시면은 매월 11,000원 월조합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때 북한 이야기 했는데요. 북한 체제에 뭐가 이상이 있다는 온갖 장문들이 난무합니다. 나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어린아이들 100수십 명이
죽지 않아도 될 목숨 수장되고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수장입니다. 되고 있을 때 그 사라졌던 7시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기소하고 뭐 구속 수사하겠다고 온갖 엄포를 놓으면서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정일이가 아니지 김정은이지 이번에는 그 젊은 독재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소설들을 있는 대로 쓰가는 걸 보고 야, 니들은 진짜 왕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그런 관심들 보면요. 대한민국에도 왕조 있습니다. 재벌 왕조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뭐 후계 구도가 어떻고 뭐 현대의 뭐 후계 구도가 어떻고 하는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과 그야말로 본질은 동일하지 않느냐. 그런 찌라시 언론들은 자기 자신들이 귀족이라고 생각해서 왕의 후계, 왕의 부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뭐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실종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식적인 기사를 쓴 것도 알고 보면 조선일보예요. 웃기는 겁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김현철 교수가 이상한 북한의 이상설이라는 한겨레신문의 칼럼 읽어보시죠. 찌라시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40여일째가 되었다. 김정은 이상설을 실어 나르는 찌라시가 넘쳐난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불참한 것을 권력 이상설의 근거로 드는 전문가도 있다. 과연 근거가 있을까?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진 않았다. 김정일의 경우 불참한 적이 적지 않다. 참석을 권력 행사로 보고 불참을 권력 이상의 근거로 보는 시각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최고인민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상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따라서 불참한 것이 이상의 징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요. 내 문제는 김현철 교수가 지적하듯이 북한 붕괴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대체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권력 이상을 추측하는 일이 일상다반사라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판단은 그런 식으로 그들이 추측하던 그런 정도로 허접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공식 매체에 대한 징후에 대해서 독해를 하고 주변국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기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궤변을 말하는 시대가 왔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온 북한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그럴 경우 한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이 남쪽 대표를 만나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말이 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당 고위직이 함께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 면담이 100% 가능하다. 장담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그럴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한명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한 이야기라는 것이 김현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한명국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평양 북방 모처에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김정은 이상설을 떠드는 그런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김정은 제1배서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북한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 숭배 체제에서 지도자가 목발을 짚고 혹은 깁스를 한 채 공식 석상에 나타나기 어려울 겁니다. 김정은이는 겨우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권력 공백으로 이어질 정도의 건강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현철 교수의 진단입니다. 찌라시가 난무할 때마다 접촉제로인 남북관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얼마 전 평양에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의 신화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은 곧바로 평온한 평양 시내의 일상을 전했다. 우리는 현재 평양의 통신사도 정부 관계자도 기업인도 하물며 인도적 지원단체도 없다.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접촉이 없는 현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북한 이상설은 무능한 대북 정책에 대한 핑계입니다.
삐라 문제를 봅시다. 올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핵심 합의가 바로 비방 중상 금지입니다. 그러나 보수단체가 백령도에서 삐라를 날리면서 남북관계는 대결 국면으로 전환합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삐라를 살펴하면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예고된 충돌입니다. 총질을 한 북한이 이상하다고 말하기 전에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삐라를 내보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북한이 총질을 기다려서 북진 통일하러 나갈 겁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심리전을 계속하겠다는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상할 뿐입니다. 라디오 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